어? 우리 엄마도 이거 있어요. 예상치 못한 민호의 말에 혜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엄마도 이 사진이랑 똑같은 사진 있어요. 어렸을 때 찍은 거라고 했는데 인형까지 완전 똑같아요. 혜경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경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내일 엄마 사진을 보여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민호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버려진 사진 한 장이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늦은 토요일 오후 전통시장 한편에는 작은 소년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12살 민호는 이곳에서 매주 헌책을 팔며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려 애쓰고 있었어요. 아이의 앞에는 낡은 동화책부터 학습서까지 다양한 책들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책들이었지만 민호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해 두었어요. 꼬마야, 이 책 얼마니? 지나가던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1,000원이에요.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의 미소에는 나이에 비해 깊은 성숙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뒷좌석에서 내린 여성은 정혜경,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서민적인 장소에 발을 들이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무실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생생한 삶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혜경은 천천히 시장을 거닐었습니다. 온갖 냄새와 소음이 뒤섞인 이곳이 묘하게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화려한 임원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구석에서 책을 파는 작은 소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장사를 하고 있네요. 혜경은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혜경을 바라보았어요. 어서 오세요. 좋은 책 많아요. 아이의 눈에는 맑은 순수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경은 돗자리 앞에 쪼그려 앉아 책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오래된 동화책과 학습서들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책장들을 넘기며 혜경은 문득 30년 전 딸과 함께 책을 읽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 아이도 이 나이였을 텐데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할머니, 이 책 어떠세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민호가 한 권의 동화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혜경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책값을 치르기 위해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안에 끼워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갈색 털의 곰인형을 꼭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빨간 리본을 맨 그 인형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민호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거 있어요. 예상치 못한 민호의 말에 혜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엄마도 이 사진이랑 똑같은 사진 있어요. 어렸을 때 찍은 거라고 했는데 인형까지 완전 똑같아요. 민호는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혜경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사진 속 아이는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실종된 딸 하늘이었고 그 곰인형은 하늘에게 마지막으로 사준 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도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니. 혹시 엄마 사진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내일 가져올게요. 엄마가 정말 아끼는 사진이거든요. 병원에 있을 때도 꼭 가슴에 품고 계세요. 병원에요? 혜경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네,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도 팔고 있어요. 민호는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 순간 혜경의 마음속에서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놀이공원 회전목마를 타겠다고 조르던 하늘이의 모습이, 그리고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사라져버린 그 아이의 뒷모습이, 그날 이후 매일 밤 꿈에 나타나는 딸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경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내일 정말 엄마 사진을 보여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엄마도 할머니 같은 분이 와주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민호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혜경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단서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제보다 일찍 오셨네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약속한 사진 가져왔나요? 혜경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평소에는 절대 보여주지 않으시는데 할머니한테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혜경은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받았어요.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어제 자신의 지갑에서 떨어진 사진과 똑같은 곰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같은 갈색 털, 같은 빨간 리본, 심지어 아이가 웃는 표정까지 너무나 비슷했어요. 이 사진, 뒷면도 볼 수 있을까요? 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뒤에 글자도 있어요. 엄마가 누가 써줬는지는 기억 안 난다고 하셨어요. 민호는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혜경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적혀 있는 글귀를 발견했거든요. 하늘, 늘 웃어야 해. 그 문장은 30년 전 혜경이 5살 딸에게 직접 써주었던 글귀였습니다. 딸의 이름 하늘과 함께 적었던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문구였어요. 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혜경은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정말 예쁜 사진이네요. 그죠? 엄마가 어렸을 때 정말 예쁘셨어요. 지금도 예쁘시지만 많이 아프셔서.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혜경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 윤곽, 눈매,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하늘이와 닮아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언제부터 아프셨어? 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 6개월 전부터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백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민호는 어른스럽게 말했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혜경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이 아이의 엄마가 정말 하늘이라면 30년 만에 찾은 딸이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엄마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소연이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는데 어렸을 때 이름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기억이 없어서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혜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전 실종된 딸의 본명은 정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과 글귀,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민호야, 혹시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혜경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세요. 할머니 같은 분이 와주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혜경은 사진을 민호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그럼 내일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네. 엄마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민호가 밝게 웃었지만 혜경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을 드디어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절망감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하늘이인지를. 혜경은 민호와 헤어진 후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만에 마주한 희망의 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정말 하늘이라면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그날 밤 혜경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사진 뒷면의 글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5시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님, 죄송합니다. 이른 시간에 전화드려서. 괜찮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 비서의 목소리에는 20년 넘게 혜경을 보좌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함이 있었어요. 급하게 조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박소연이라는 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41세, 간호조무사로 일했고 현재는 백혈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기록을 중점적으로요. 강 비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하늘 양과 관련된 일입니까? 혜경의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강 비서는 30년 전 그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경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30년 동안 수없이 거짓 희망에 속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번번이 실망만 안겨주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그 사진과 글귀는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강 비서가 혜경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들고 온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중했어요. 이사장님, 박소연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강 비서는 파일을 열며 말했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먼저 출생 기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연 씨는 1984년 출생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생년월일은 추정치입니다. 1992년, 그러니까 8살 무렵에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발견되었어요. 혜경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강남구요? 네, 당시 기록을 보면 아이는 심한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이 수개월간 실종 신고와 대조해봤지만 일치하는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으로? 네, 서남목자 고아원에 맡겨졌고 그곳에서 박소연이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성은 고아원 원장의 성을 따른 것이고요.
혜경은 파일을 넘겨보며 물었어요. 발견 당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은 없었나요? 강 비서가 페이지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갈색 곰인형 하나와 낡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아이가 그것들을 절대 놓으려 하지 않아서 함께 보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혜경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곰인형, 어떻게 생겼나요? 빨간 리본을 맨 갈색 털 인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어요. 사진 뒷면에는 하늘, 늘 웃어야 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혜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혜경이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습니다. 6개월 전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현재 시립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도현 원장이고요. 의료진들은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혜경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30년 만에 찾은 딸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니. 비서님, 혹시 DNA 검사를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신뢰할 만한 검사기관에 연락해 두겠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는 마세요. 확실한 증거가 나온 후에 행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혜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발견된 장소, 시기, 나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진과 곰인형까지. 내일 병원에 가볼 예정입니다. 후원자 신분으로요. 혜경이 말했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말 하늘 양이라면. 강 비서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혜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30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날 수도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음 날 오전 혜경은 시립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입던 화려한 정장 대신 소박한 옷차림을 선택했어요. 너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싶었거든요. 병원 로비에서 민호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아이는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응, 민호야. 엄마는 어떠시니? 혜경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니까 기뻐하시더라고요. 민호는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혜경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엇갈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정말 하늘이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여기에요. 민호가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혜경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혜경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의 얼굴을 보자마자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야위긴 했지만 그 눈매와 코끝, 미소 짓는 모습까지 어린 하늘이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가 말씀드린 할머니예요. 혜경은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입니다. 민호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소연은 산소줄에 의지하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혜경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소연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지만 그 속에서 하늘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나타나는 작은 보조개까지도 똑같았거든요. 많이 힘드시죠? 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민호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어서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민호와 알게 되셨어요?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참 기특한 아이더라고요. 혜경은 대답하면서도 계속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소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저보다 더 어른 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픈 동안 혼자서 많은 걸 감당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키우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혜경이 말했어요. 네, 아버지는 없어요. 사실 저도 어린 시절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가족이 누구인지 몰라요. 소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냥 버려졌다고만 들었죠. 혜경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엄마가 평생을 찾아 헤맸다는 걸,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어린 시절, 전혀 기억나는 게 없나요? 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무것도요. 8살 무렵부터만 기억이 나요. 고아원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큰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잃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연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혜경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내 딸이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을 뿐더러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픈 소연에게 좋지 않을 테니까요. 혹시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건 없나요? 혜경이 물었어요. 소연의 눈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아, 사진 하나 있어요. 민호가 할머니께 보여드렸다고 했는데 그게 유일한 단서예요. 그 사진이 소중하시겠어요. 네,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거든요. 가끔 그 사진을 보면서 상상해봐요. 저를 사랑했을 누군가가 있었을 거라고.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경은 소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당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럴까요? 소연이 희망에 찬 눈으로 혜경을 바라보았어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혜경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소연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고 혜경이 재빨리 도와주었어요. 그 순간 소연의 손목에서 작은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하늘이가 5살 때 넘어져서 생긴 상처 자리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흉터였어요. 혜경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또 뵐 수 있을까요? 네, 언제든지 와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혜경은 병실을 나서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소연이 바로 30년 전 잃어버린 딸 하늘이라는 것을. 병원에서 돌아온 혜경은 곧바로 강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연의 손목 흉터와 얼굴 윤곽, 그리고 모든 정황이 하늘이임을 확신시켜 주었거든요. 하지만 감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어요.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비서님, DNA 검사 준비는 어떻게 되었나요? 혜경이 급하게 물었어요. 신뢰할 만한 검사기관과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려울 텐데. 강 비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일단 제 샘플부터 준비해 주세요. 이틀 후 혜경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과일을 들고 갔어요. 자연스럽게 소연과 가까워지면서 DNA 샘플을 얻을 기회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어머, 할머니 또 오셨네요.
소연이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며칠 사이 조금 더 나아 보였습니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혜경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네, 요즘 할머니가 오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소연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혜경은 과일을 깎아주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소연 씨, 혹시 DNA 검사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나요? 가족을 찾기 위해서요. 아니요, 생각은 해봤지만 비용도 비싸고 설령 가족이 있다고 해도 절 찾고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만약 제가 도와드린다면 어떠세요? 혜경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할머니께서 이미 충분히 잘해주시는데. 저도 이유가 있어요. 혜경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30년 전에 딸을 잃었거든요.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소연 씨를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아요. 혹시라도 혜경은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혹시라도 뭐요? 소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그날 오후 혜경은 이도현 병원장을 만났습니다. 미리 강 비서를 통해 약속을 잡아둔 상황이었어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이도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소연 환자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후원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혜경이 말했습니다. 이도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안타깝게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골수 이식이 시급한데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난다면요? 그렇다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서 적합한 기증자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데 환자분은 가족이 없으시니 혜경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DNA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물론 가능하지만 환자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이도현이 난처해했습니다. 3일 후 혜경은 DNA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강 비서가 소연이 마신 물컵을 통해 샘플을 얻었고 비밀리에 검사를 진행했거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혜경의 심장이 멈출 듯 뛰었습니다. 모녀 일치율 99.998%입니다. 박소연 씨는 분명히 이사장님의 친딸입니다. 혜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3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 딸이 죽음의 위기에 있다는 현실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이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골수 검사를 받아야겠어요. 제가 기증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혜경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혜경은 병원에서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완벽한 일치였습니다. 이도현 병원장도 놀랄 정도로 높은 적합도였어요. 이제 소연 씨에게 말씀드려야겠어요. 혜경이 병실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소연아. 혜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 소연은 깜짝 놀라 혜경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너는 30년 전 제가 잃어버린 딸 하늘이야. 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버려진 아이예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아니야, 엄마는 30년 동안 너를 찾았어. 하루도 빠짐없이.
혜경이 소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니,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혜경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소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어. 엄마가 기증자가 될 수 있거든. 혜경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소연이 혜경을 거부한 후 병실안은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경은 30년 만에 찾은 딸에게서 돌아서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지만 소연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니까요. 소연아, 엄마는 기다릴게.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가주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소연은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혜경은 무거운 마음으로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민호와 마주쳤는데 아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많이 화나셨나요? 목소리가 들렸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경은 민호를 바라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외손자인데 그 사실조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괜찮아, 민호야. 엄마가 조금 힘드실 뿐이야. 혜경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엄마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소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말 자신에게 엄마가 있었던 걸까요? 30년 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병실을 나섰어요. 혜경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강 비서를 통해 혜경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할머니, 저 민호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니? 혜경이 놀라며 물었어요. 할머니,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혜경은 주저하지 않고 민호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의 작은 투룸이었어요. 민호가 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민호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혜경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구도 얼마 없고 벽지도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민호의 공부 흔적들과 함께 약봉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혜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 민호야. 왜 이래? 혜경이 깜짝 놀라며 아이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대로 앉아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혜경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2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민호야, 일어나. 혜경이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민호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죽으면 저 혼자예요. 아빠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혜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호를 꽉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민호야. 할머니가 있잖아. 정말요? 엄마가 죽어도 저랑 같이 있어 주실 거예요? 민호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절대로 너희 엄마 죽게 두지 않을 거거든. 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혜경의 품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거,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도.
혜경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거든요. 민호야, 할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약값도 수술비도 걱정하지 마. 혜경이 다짐하듯 말했어요. 정말요? 엄마가 나을 수 있어요? 민호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응, 반드시 낫게 해줄게. 할머니가 약속한다. 혜경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호는 그제야 안심한 듯 혜경에게 기댔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 정말 무서웠어요. 혜경은 민호를 품에 안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아이와 소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30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함께하겠다고 말입니다. 민호야, 엄마에게는 이 이야기 비밀로 해주겠니? 엄마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는. 혜경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네, 알겠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구해주신다면 뭐든지 할게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혜경은 이도현 병원장에게 연락했어요. 수술 일정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도현이 우려를 표했어요. 설득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혜경이 물었어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더 늦으면 위험해요. 혜경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 달 안에 소연의 마음을 돌려야 했어요. 딸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거든요. 그날 밤 혜경은 30년 전 하늘이와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어린 하늘이의 모습이 지금의 소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다짐하며 잠들었습니다. 민호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경은 매일 병원을 찾아가 소연 곁에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거리감이 흘렀어요. 소연은 혜경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했어요. 소연아, 몸은 어때? 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소연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어요. 혜경은 소연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기침도 자주 했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도현 병원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오후 이도현이 혜경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사장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이도현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소연이가 수술을 받겠다고 했나요? 혜경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번 주 안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혜경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소연이 마음을 열기도 전에 수술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날 저녁 혜경은 소연에게 마지막으로 진심을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소연아,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줄래? 혜경이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손을 빼려 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혜경의 손길을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30년 전 그날, 엄마는 너를 놀이공원에 데리고 갔었어. 내가 회전목마를 타고 싶다고 졸라서.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연은 말없이 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내가 사라졌어.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너를 찾아 헤맸지. 경찰서도 가고 실종 신고도 내고.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 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엄마를 찾았을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 소연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너를 찾았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 있게 됐어.
혜경이 소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저를 찾으셨던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너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혜경은 소연을 끌어안았어요. 30년 만에 안는 딸의 품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수술받자 하늘아, 엄마가 너를 구해줄게. 혜경이 소연의 본명을 불렀어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수술 당일 병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혜경은 수술복을 입고 마취실 앞에 서 있었어요. 소연도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엄마. 소연이 혜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함께 있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혜경이 소연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민호는 수술실 복도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엄마랑 할머니 모두 무사하게 해주세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혜경은 먼저 마취에 들어갔고 골수를 채취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어요. 동시에 소연도 이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양호합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어요. 기증자 골수 채취 완료했습니다. 집도의가 말했습니다. 수술은 예정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소연의 상태가 예상보다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의료진들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식 완료했습니다. 집도의의 음성이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민호가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혜경과 소연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도현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희망적입니다.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정말요? 엄마가 나을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밤 혜경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옆 침대에 누운 소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하늘아,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소연도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가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도 놀랄 정도로 빨랐어요. 골수 이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혈액 수치도 정상에 가까워졌거든요. 혜경 역시 수술 후유증 없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소연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가 많이 좋아졌네. 혜경이 미소 지으며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딸이라는 기쁨 때문에 혜경은 매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모든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엄마 집에서 살아야지. 민호도 함께요. 혜경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집에서 살고 싶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면 민호도 힘들어할 거예요. 혜경은 실망했지만 소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너무 성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가끔씩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혜경이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네, 물론이죠. 이제는 정말 가족이니까요.
소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민호가 신나게 말했어요. 무슨 소식? 소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전교에서 3번째로 성적이 좋대요. 엄마가 아프기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어린 외손자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우리 민호가 정말 대단하구나. 혜경이 민호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엄마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혜경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오후 이도현 병원장이 퇴원 관련 설명을 하러 왔습니다. 소연 씨, 정말 다행입니다. 완전히 좋아진 상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도현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완전히 나은 건가요? 소연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물론 정기적인 검진은 받아야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소연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죽을 뻔했던 자신이 이렇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엄마 덕분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소연은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혜경은 소연과 민호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정말 여기서 살겠다는 거니? 혜경이 낡은 아파트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저희에게는 소중한 집이에요. 소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혜경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소연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30년 만에 함께하는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민호야, 외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경은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민호야.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엄마.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혜경을 불렀습니다. 응, 하늘아. 혜경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30년 동안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혜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연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들은 딸의 사랑한다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어요. 그날 밤 혜경은 집에 돌아가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0년 동안 하늘이에 대한 그리움을 적어왔던 그 일기장이었어요. 2025년 9월 21일 버려진 사진 한 장이 내 인생을 돌려주었다. 30년 만에 다시 들은 그 이름, 엄마.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우리 하늘이와 민호를 평생 지켜주고 사랑해주겠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하다. 혜경은 일기를 쓰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디선가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린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혜경은 매일 소연과 민호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함께 식사하고 때로는 민호의 숙제를 도와주었어요. 잃어버린 30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함께하겠다는 다짐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세 사람의 새로운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버려진 사진 한 장이 만들어낸 운명의 만남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찐사연 드라마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